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시즌2 여섯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1년도에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이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 되겠죠. 작년에는 나랏돈 재난지원금으로 받았지만 올해에는 당당하게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3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행정론과 관련해서도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시간에 익혔었던 인사 임용이라든지 뭐 인사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징계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시간에 또 채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 봤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로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이 인사행정처럼 이제 법령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꼬아가지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셔서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이제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개방형 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책임운영기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개방형 직위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단 뭐 답만 놓고 보면은 2번은 맞는 이야기죠. 국가공무원에게만 개방형 직위제도가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내용 설명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있다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 부단체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단체장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인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제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맞는 이야기지만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러면은 그 안에 국가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3번입니다.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그랬는데 개방형 직위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국무총리가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속 장관이 지정을 한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4번.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지정하여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개방형 직위 제도의 뭐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1번에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예, 국무총리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개방형 직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그 기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5가지가 있었죠.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 필요성, 그리고 조정성이 있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성, 민주성, 변화 필요성은 있는데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정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법이나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여지들이 상당히 조금 적다라는 거죠. 지엽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딱 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도 조금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가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 필요성, 그리고 조정성에 따라서 개방형 직위가 지정이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공모직위 제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공모직위 제도와 개방형 직위 제도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문제는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만 맞는 거다. 나머지 3개는 틀린 거다. 그러면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직위별로 임용 자격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결혼 발생 시 정부 내부 및 외부에 공개 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임용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공모직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임용 자격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결혼 발생 시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정부 내부 및 외부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부 및 외부에 서 인재를 찾지만 지금 이 공모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 안에서만 찾는다.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만 공개 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임용한다.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다. 다음 2번째. 직위별 직무 수행 요건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임용 자격 조건, 직무 수행 요건은 임용권자가 그 직위별 직무 내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된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을 임용 제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2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3번, 4번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봅시다. 자, 3번.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에 있어서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가 아닌 30%의 범위 안에서 공무 직위를 지정합니다. 근데 그 이제 실국장급 같은 경우에는 30%지만 밑에 과장급의 경우에는 20% 범위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를 물었을 때는 20%가 아니고 30%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국가직 공모 직위에 지방직 공무원은 응모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 국가직 공모 직위에 지방직 공무원도 응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응모할 수 없다라는 거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을 찾아라,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1, 3, 4번이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요걸 이제 분명하게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1, 3, 4번의 내용들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분명하게 정리만 해 두셔도 공모직위 제도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기준인건비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제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었던 총액인건비 제도가 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반쪽짜리다, 이중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정원은 행안부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인건비는 그냥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자유롭게 정해 주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도 정원을 그냥 딱 정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효용이 없다. 그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인건비 제도가 어떠한 내용들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지금 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기준인건비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별 정원 관리를 자율화한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그냥 기준인건비만 제시해주고 그 기준인건비에 맞춰가지고 정원 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기준인건비 제도는 과도한 임금 지급을 방지하고 실행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좀 조화시킴으로써 임금 지급의 합리성,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 얼마만큼의 임금을 누구에게 어떤 임금을 얼마만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정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자율성 강화만큼의 책임성을 묻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기준 인건비 자율 범위는 1에서 3% 이내로 한정된다. 그랬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 이 기준인건비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될 때는 이 인건비의 자율 범위를 1%에서 3% 이내로 한정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의 항목이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1%에서 3% 이내로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한정했던 이 대목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1%에서 3% 이내로 한정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단점 가운데 하나였죠. 이 내용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1, 2,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3번의 내용은 이제 폐지가 된 내용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의 직위가 지금 나와 있죠. 6개 직위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직위가 이제 어떤 공무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공직 분류 체계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다. 요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부터 살펴보죠. 자, 기업의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은 네,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기업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럼 1번,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겠다. 그렇게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니은. 보좌관 및 비서. 정책 보좌관이나 비서 뭐 이런 직종은 전부 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니은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또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일단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일단 정답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리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기본 시간에도 정리를 한 바가 있지요. 네, 미음은 해당이 안 되고. 다음 비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직위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그 직위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장하고 국가정보원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일반 직원은 어디에 해당이 돼? 어디에 해당이 된다?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국가정보원은 뭐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일반 직원 전부 다 이 그 공직의 구분이 다 다르다. 요거 이제 특징적으로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니은의 보좌관 및 비서, 그 다음에 디귿의 국회 수석 전문위원, 다음에 비읍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 비읍을 언급해 놓은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직 분류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또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 용어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지,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또 구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요거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내부의 그 직원들의 그 분류 체계가 각각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 혼동시키는 문제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잘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 퇴직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지금 이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 이 관련된 죄명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선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나와 있는 33조 5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그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그다음 형법 제355조 또는 356조에 규정된 죄, 이렇게 딱 그 법 조문을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죄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선 형법 제 129조에서 132조까지의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뭐 이런 게 있었고, 다음에 그 성폭력 특별법,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 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성폭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성폭력 범죄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청법이라고 얘기하는 아동 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제 355조 또는 356조에 해당이 되는 범죄는 이제 횡령과 배임죄였죠. 횡령과 배임죄.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든 관련이 되어 있지 않든 횡령과 배임을 범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죄를 범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퇴직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법에 대한 내용들, 그 어떠한 법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성폭력 특별법과 그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아청법,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과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법령에 관한 내용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여기에 근거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보기에서 보면 이제 1번의 사전수뢰 및 사후수뢰, 그 다음에 3번의 제3자 뇌물수수, 그 다음 4번의 횡령배임, 이거는 형법상의 범죄지만 2번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근거한 그 성폭력 특별법상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6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퇴직에 해당이 된, 당연퇴직되는 이 범죄에는 들어가요. 성폭력 범죄가. 그러나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다음 중 직권 면직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직권 면직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70조에 7가지가 제시가 돼 있죠. 그 7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가지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의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병역 판정 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그다음에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이렇게 이제 7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요거는 첫 번째로 나와 있었던 얘기죠. 네, 맞는 얘기고. 다음 2번. 전직 시험에서 2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그런데 전직 시험에서 2번 이상 불합격한 게 아니라 3번 이상 불합격한 거 아니었나요? 그죠? 우리 그 직권면직에 해당의 경우 4번째 보시면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 같네요. 다음 3번.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이거는 3번째 나와 있었던 얘기죠. 다음 4번.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이거는 6번째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아닌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 같아요. 2번 이상 불합격한 게 아니라 3번 이상 불합격한 자가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휴직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휴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2가지 밑에 붙어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자, 1번부터 보죠. 국외 유학을 가게 된 사람은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국외 유학을 가게 된 때에는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저 유학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 유학을 가게 된 사람은 3년 이내 범위에서 이제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3년 범위가 아니라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1번은 지금 3년 범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네. 다음 2번.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는 휴직 처리된다. 예, 요거는 본인이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 노조에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면 그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휴직 처리가 됩니다. 그냥 그 노동조합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선 신체상이나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이제 가능하죠. 1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무상 내가 일하다가 병을 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입게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3년 이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재직 기간 중 총 3년 범위 내 휴직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제 요양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또는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부모나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좀 증명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1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한데, 이건 재직 기간 중에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직 기간 중 총 3년 범위 내 휴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겠죠. 네. 연장이 가능한 것. 국외 유학을 가게 된 사람이 만약에 3년 휴직을 하고 나서 연장을 하게 될 때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공무원 급여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급여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 연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뭐 우리가 그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도 이 이야기들은 조금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탄핵 또는 파면의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연금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렇죠. 탄핵 또는 파면 된 경우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이제 4분의 1을 감액하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이제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리고 퇴직수당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사유에 관계없이 일단 탄핵이나 파면을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번. 해임의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132조에 언급된 형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이 형법 제129조에서 132조에 언급이 된 형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뭐 뇌물 공여, 뭐 그다음에 뭐 수뢰 후 부정처사 등등등 이 뇌물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임 같은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해임이 된 경우에만 연금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에 언급된 형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자, 다음 3번.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이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발생한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에 그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제 급여 제한이 있는데 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 이 가운데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인 경우 또 소속 장관이 직무상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발생한 과실일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제한은 하지 않는다. 요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 요거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기여금 낸 거 그냥 도로 너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는 주고 급여는 주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니까 거의 천벌받을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거의 뭐 역모를 꾀한 건데 그런 애들은 너 우리하고는 그냥 아예 그냥 관계 없었던 걸로 치자. 그러니까 너 여태까지 냈던 돈 도로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려주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임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여기에 이 이유로 해임이 된 경우 거기에만 연금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 연금법 4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이 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느냐, 우리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이제 준다 그랬고, 언제 지급이 되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었잖아요. 그 내용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때가 언제냐, 요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 일단은 지급 시점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내는 겁니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30세부터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20년이 지나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15년간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급 대상은 되는 거야. 자, 지급 대상이 되면은 일단은 언제부터 지급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통상적으로. 예. 60세. 그러니까 60세, 정년 60세에서 5년이 지난 65세가 되는 때부터 지급이 된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30세부터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할 당시는 45살이죠. 45세란 말이지. 그럼 45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20년이 지나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퇴직연금은 65세가 되는 때 지급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지 나오는 얘기인 거야. 다음 3번.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종에는 뭐 58세가 이제 근무 상한 연령이다. 그러면 그 근무 상한 연령이 됐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그러니까 63세부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죠. 다음 4번.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되 최장 3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기여금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관련한 본인 부담금이죠. 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부담금이어서 그리고 월급에서 그냥 계속 나간다고. 그래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를 한다. 매월 납부하는데 최장 납부 기간이 얼마라고 얘기했었어요? 33년이 아니라 36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3년에서 기존 법에서는 33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3년이 늘어서 지금은 현재 36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장 3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속 일수가 36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37년 차부터는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야, 기여금을. 안 내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37년 차에도 이제 정년 이전이 되려면 여러분 그 보통 공무원을 이제 23살에 합격해야
23살에 합격해야지 이제 기여금 안 내는 해가 한 해라도 이제 끼게 되는 경우니까, 이 20대 중반 이후에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정년 때까지 기여금은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간행정학 시즌2 6번째 시간 같이 해보았습니다. 6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행정학에서는 군무원 특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군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군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추려서 10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우리가 만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군무원과 관련된 내용들 한 주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소통을 해 왔었는데, 카카오톡 채널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운영 방침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운영 방침을 바꾸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통의 창구를 이제 밴드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뭐 있을 텐데요.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밴드에 들어가셔서 하재누리 행정학 검색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해서도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역시도 이제 카카오톡 검색창에 하재누리 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의 오픈 채팅방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든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 연휴기 때문에 이번 지금 6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쉬느라 그렇게 뭐 제때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언제 보시게 되든지 간에 내용들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한 주 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경쟁자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놀아요. 설 연휴 정도는 쉽시다. 설 연휴 조금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괜한 조바심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고 연휴 동안 푹 쉬시고 우리 또 활기차게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